질문하시죠. 예. 촬영 중이라서 앉아서 좀 질문. 아니, 그러시죠. 예. 네. 일어나면 제 얼굴을 가리니까.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듣지 않은 거는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침해 소송에서 침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뭐 항변이나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누가 봐도 선사용권은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사용권 같은 거는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에서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선인지 악인지 안 주어졌는데 가정적으로 선이라고 한다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혹시 가점 포인트가 될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가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상표법은 판례 위주로 출제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사실관계 조금만 달라져도 그 변형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다음 또 한 방식은 조문에 근거해서 출제하는 방식.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차 부분은 판례가 있더라도 좀 더 명쾌하고 그러니까 좀 더 출제하기 쉽고 실체와 관련돼 있는 본안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 판례를 벗어나서 출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변형하는 순간 뭔가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판례에서 나오는 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쟁점 위주로 쓰시는 게 맞아요. 굳이 가정적으로 안 적어도. 네, 가정적으로.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네. 연인하면 선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판례사항이 하여금 사건에서 33조 1항 3호랑 34조 1항 12호에 해당하는 건이었잖아요. 네, 예.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34조 뭐 1항 4호 같은 거나 판례사항이랑 다른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조문을 줄 겁니다. 그 아예 그 앞에 부분을 앞에 그 침해 소송에 대한 뒷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서 뭐 33조든 34조의 1항 몇 호든 그 부분은 정보를 줘야지 그 다음 부분을 뭐 예컨대 10점으로 쓴다. 그러면은 정보를 줄 거고요. 만약에 그게 15점이다. 그러면 정보를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배점을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로 길게 써야 될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때 그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지 않고 출제를 하고 보니까 기네? 그러면 배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른 무효사유에도 하유 판례 법리를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 카타나 판례가 만약 통째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5점으로 나오면 판례를 10점 쓰고 사안을 5점 동안 사안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절반절 사안 해결 7점, 판례 7점 이렇게 쓰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저는 사안 해결을 원래 2003년인가요? 그때는 특허청이 이제 관할하던 그런 소관하던 때였는데, 그때 처음 사례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출제를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는 사안 해결 부분을 반절 정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곤란했었습니다. 왜 그걸 곤란하냐? 도대체 그냥 사안 해결은 사안 해결이지 거기 점수에 만약 예컨대 15점인데 8점을 어떻게 줍니까? 상식적으로. 그때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게 뭐냐면은 그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학설별, 판례별 그 결론을 사안 해결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배점을 적절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해 해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 법리가 배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 해결할 때는 예를 들면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다 그러면요. 원고, 피고 이렇게 쓰면 배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원고 A, 피고 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송물도 특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특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안 해결이죠. 안 그러면 법리를 다시 재탕, 삼탕 써주는 것은 배점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안 해결이니까.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직무 발명 같은 거나 발명진흥법 이런 거는 특허법 조치형인가요? 저기 발명진흥법은 출제하기가 저기 용이치 않습니다. 예. 범위 내에서 내기가. 그리고 네. 실체적 질문인데 예. 그 33조 1항 3호에서 예. 그 기존의 파라덴트 헬스케어 판례랑 음. 그 유모실 판례에서 이제 일반 수요자를 하나는 전문가를 기준으로 했고 하나는 일반 수요자를 그러니까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최근 유사 판단 판례에서 불리하다는 판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문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만약에 의약품 관련 상품이 나오면 예전 불리하다는 법률에 따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예전 83조 1항 판례에 따르는 법률에 따르는 저기 새로운 그런 걸 낼 때는 그 수요자가 누구인지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사례를 그대로 출제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걸 내는 순간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순간 굉장히 왜곡되니까 문제 낼 때도 판례에 따라서 해결하라고 그래야 될 거고, 그 다음 실제 이제 나온 것도 판례에서 나왔던 그런 상표를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표법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게 특허법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적을 때 이제 논점을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논점 정리나 이런 적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뭐 의의 같은 거를 적어주는 거는 혹시 어떻게? 제 배점을 할 때는 그 의의는 사실 그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제어, 키워드를 쓰라는 거죠. 쟁점이 뭐냐.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논점이 두 개다. 뭐 예를 들면은 33조 제1항 제1호가 문제되고 3호가 문제된다. 그러면은 1호와 3호가 문제된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1호의 보통 명칭 표장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면 2점을 배점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점을 할 때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배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본문 내용도 그게 뭐 예컨대 의가 있고요. 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취지가 있을 거고, 그럼 의, 논거, 취지, 그러면 3점 배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돼요. 그게 굉장히 좀, 나름, 배점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 굳이 의의를 안 적고 따로 빼서 이제 그럼요. 밑으로 이제. 문제의 소재는 문제만 적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보다는 논점이라고, 제가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은 문제의 소재를 뭐 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출제에 들어가시는 상표법 변리사분이 한 분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여기가 뭐 교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는 논점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문제의 소재보다는 그냥 뭐 논점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논점이나 문제의 소재가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서를 쓰지 말고 그냥 논점만 쓰시면 돼요. 그 논점만. 네.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제에서 절대 필요 없는 건 안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원급제 같은 판례를 묻고 싶어서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34조 1항에 해당하는 다른 무효사를 주장했다가 이제 신결 취소 소송에 이르러서 34조 1항 7호를 다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했다 해서 한 8점에서 10점 정도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논점은 이제 제착기간 지난 후에 제기할 수 없다가 주 논점인데, 그래서 저는 신결 취소 소송이니까 심리 범위도 먼저 적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성결로 조금 적어주는 게 맞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키워드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고요. 심리범위는 한두 줄 정도? 이제 그거를 뭐, 예컨대 한 페이지 정도 적는다든가, 이런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배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문제의 그 포션,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래서 일반론을 너무 많이 써주는 거는, 전체적인 논리적인 수미 상관성이 있으면, 배점 할게. 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논점은 아니니까 1점 배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점 배점을 해서 한 페이지를 그렇게 여러분 손이 되게 힘들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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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먼저 하시죠. 그 문제 소지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어떤 절차의 의미와 요건을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 문제 소재를 똑같이 이 절차의 의미와 그 요건을 검토한다 이렇게라도 꼭 적는 것이 아니, 그때는 필요 없죠. 그거는 근거 제시형 형태니까 그때는 바로 그 의의와 절차를 바로 쓰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보통은 사례형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 가만히 보면은 근거 제시형이 있어요. 이미 권리 남용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물어보면은 권리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고 그 근거를 적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옛날에 그게 변리사 시험에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거, 지금도 뭐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 제시형은 일단 결론을 먼저 써주고, 그러고 난 다음 밑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문제가 달라요. 그거는. 기본적인 틀이. 네. 질문 있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가 보통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것들을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특허법원에서 종결된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하면은, 특허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게 그냥 상고를 했다가 기각돼서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심리 불숙행 사유로 해서 확정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상당히 그 입장에서는 만약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다. 근데 심리 불숙행상으로 이제 그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다. 그럼 억울하죠. 근데 그런 사안을 가지고 사례를 내면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토대로 출제를 하신다라고 좀 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 상표법 이제 개정법이 나오잖아요. 네. 개정이 나오면은 그 국법도 소개를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유자 중에 1인이 중독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라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랑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뭐 90조 1항 1호가 이제 뭐 16년도에 막 개정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 지금 그 기본적인 출발점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출제 원칙입니다. 네. 답안지에는 굳이 국법의 네. 내용을 안 적어도 된다는. 만약에 이제 국법을 쓰려면은 뒤에다가 설명으로 국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출제하면 굉장히 문제가 조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개정법 내용을 문제로 적을 때 그 앞에 선결로 국법은 이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정문을 이제 적용되는 정문을 이제 적잖아요. 예. 보통 학원가에서 보면은 그 정문을 적고 정문에 대한 취지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취지나 이런 걸 다 적어야 돼요. 의의만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고 바로 적용이 들어가면 되는 글쎄요. 근데 이제 취지라는 것이 그 전체 쟁점에서 취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점수 배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6점, 8점 되면은 취지를 굳이 쓸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한 뭐 12점, 14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봤을 땐 취지를 써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탄력적인데, 그 일반론이 거기서 중요한 쟁점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취지라고 해봤자 한 줄, 두 줄 정도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써도 되겠죠.
그게 이제 메인 쟁점이라고 그러면 메인 논점이라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불필요한 뭐 예컨대 무효 심판 청구의 의미 취지 이거 쓸 필요 없죠. 그냥 무효 심판을 묻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핵심은 무효 사유를 묻으면은 무효 심판의 그 기본 취지라는 이거 전혀 쓸 필요가 없고요. 그걸 쓰면은 점수 배점도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거기서 무효 사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지 무효 심판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론을 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검토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검토는 이제 판례에서 법관님들이 설치한 그 근거들을 적는 게 일반적인데 네. 혹시 그 아예 판례 안에 그런 근거까지 한 번에 기재를 하는 거랑 이제 검토로 나눠가지고 이 작성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채점할 때는 그게 이제 조금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뭐 저기 그 민소법만 하더라도 학설 판례 검토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그게 특히 악필인 경우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채점할 때 그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다시 빼놓습니다. 빼놔서 이제 그 여전히 다시 봐도 역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읽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제목의 필체를 봐서 이게 기억인가 리얼인가 이렇게 그 CSI 그 수사하듯이 그렇게 채점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학설 판례 검토가 됐으면 제목은 읽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은 채점하는데 훨씬 더 좀 더 뭐 유리하다는 표현보다는 제대로 배점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학설 판례 검토라고 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제 설치를 할 때 중점이 되는 여러 가지 그 학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례가 어떠한 학설 태도를 이제 취했으니까 만약에 학설 같은 거를 이제 서두에 먼저 중점으로 쳐줄 때 그거를 좀 자세하게 다 적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법원 판례가 어느 학설을 취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치고 판례를 좀 자세하게 적어야 되겠지. 저는 저기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상표법은 저기 그렇게 뭐 그 학설이 뭐 다른 영역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한 사람들도 판례를 보고 이제 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학설을 보고 출제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그 출제할 사람들의 마인드가 판례에 집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좀 더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면 민소 같은 경우에는 민소는 다르죠. 전혀 거기는 저기 반대죠. 학설이 완전히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학설 중에 하나를 판례가 취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때는 학설이 더 중요하죠. 학설 판례 검토가 중요하고, 상표법 영역은 오히려 학설은 뭐 있으면 뭐 저기 써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냥 판례 검토로 충분한 것이고, 특허법은 그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상표법, 근데 특허법, 민사소송법은 아예 이라크 있죠. 그게 그 틀에 딱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구나 절차니까. 근데 이제 그 상표법은 그 중간에 배점에 따라서 뭐 결론까지 써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필요도 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필요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왜?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민사소송법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저는 알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형태로 출제를 하고 모범담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대부분은 결론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1화까지 간다, 1화. 뭔가 허전한 상태에서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출제 이제 혹시 가이드라인 중에서 뭐 최신 판례 비율이나 그런 게 따로 있는지나 전혀 없어요. 그런 건 따로 네, 전혀 없어요. 그러면 1, 2년 내에 이제 나왔던 논점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가요? 저기 기출 문제 뭐는 일단 피해야겠죠. 출제된 그 변리사 시험에서 당연히 또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에서 출제위원들이 각 대학에서 출제했던 거 그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모읍니다. 각 대학에서 출제된 것들을. 그럼 문제 자체를 뺄 수는 없어요. 그거 빼다 보면 다 출제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유사하게 쟁점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출제하는 것은 어렵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표법은 사실관계를 변형해서 출제하기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미 한번 나왔으면은 비슷하게 그 동일한 주제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번에 BTS 판례 나왔는데 혹시 이것도 상표법 출제 범위가 아닌지? 제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출제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나쁜 사람. 네. 뭐 그걸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은데. 네. 네. 상표법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판례를 근거로 많이 들잖아요. 네. 그때마다 항상 검토를 같이 써주는 게 나을까요? 예, 그렇죠. 검토를 써주면 좋습니다. 예. 네. 하나 나올 때마다 검토하는 예. 그렇죠. 예. 그 판례에 있는 그 검토 내용을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판례에 있는 판시 사항을 쓰고 밑에 검토 내용을 따로 써가지고 밑에 검토라고 해서 써주면 됩니다. 뭐 굳이 판례를 취하지 않으면서 저만의 학설을 취하겠다 이런 무모한 짓은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판결 요지가 나오잖아요. 네. 판결 요지랑 이유가 나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례라고 적는 거는 판결 요지에 있는 거를 판례라고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례 이후에서 이제 설시했던 것들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를 판례에다 적으면은 그건 혹시 가점인지 가점이 아니고 그 판결 요지에 있는 것도 다 쓰기 힘들걸요. 왜 지금 그 상표법이 힘든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만만해 보여서 이제 출발합니다. 특허법보다 좀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와요.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출제하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분야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판결 이유까지 가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출제할 때 주지 않은 이상은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그건 사안 해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요지 그게 바로 판시사항 그 부분이 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검토하시는 부분들 중에 민사소송법을 모순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네. 부가적으로라도 민사소송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도 가점이 있는지. 가점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민사소송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출제하신 분들 대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공자 분들이 변리사 분들은 좀 알겠죠. 근데 이제 대학 교수로 취재법 하시는 분들이 민소법을 안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또 다른 분야고. 그냥 가점 굳이, 오히려 아까 일반론을 써준 걸 그렇게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테이프도 갈았는데, 하여튼, 이제 테이프가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정도로 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특강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종합반 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았는지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혹시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교수님 가시기 전에 꼭 질문하셔서 올해 합격의 밑거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가실 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가시고 나서 저랑 이제 한번 인터뷰 좀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특강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라든가 뭐 오늘 특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특강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